있지만 선진국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많게는 한국 주식을 3, 선진국을 7로 배분하고요. 기본적으로 업종을 대표하는 ETF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성장주 ETF. 성장주, 네. 기술주, XLK. 네. 좀 생소해요. IT 섹터 ETF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차세대로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대형주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최초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운용사죠.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한미 주식시장이 화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지수는 올라가니까 네. 뭐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만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만의 어떤 생각인가요? 아니면 기관들도 다 비슷한 생각인가요?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환경 자체를 느끼는 게 다 비슷할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 환경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체감하지 못하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난 3분기 이후에 그래서 줄곧 데이터 분석상 시장은 굉장히 좋다. 우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은 굉장히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계속 줄곧 우상향할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써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실제 대부분의 운용 상품들 아니면 자문을 하고 있는 상품들은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로 미국 쪽에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미국에 상장된 ETF 혹은 한국에 상장된 ETF를 활용하고 있고요. 주로 ETF? 네, ETF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리스크들이 산적해 있다. 사실 저는 없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산적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리스크 위험성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리스크 요인인가 이걸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때요? 사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백신 접종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굉장히 좀 전염성이 강하다. 두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입원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입원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기의 하반기에 있어서 변수가 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은 그 치명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치사율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는 아니겠지만 접종을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예방력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를 다시 재봉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전일까지 나왔던 뉴스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경제를 재개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하반기 경제 정상화에 있어서 일정 수준 좀 그 속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방향성을 바꾸는 요인은 아닌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보니까 유럽 증시가 경기 재개주들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앞전 시간에. 이 얘기는 결국 콘택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가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유럽에서. 그리고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도 마스크 벗는 날 딱 정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의 코로나 종식 선언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고 해서 현재 속도로 이제 백신 접종이 올라가면 델타 변이 같은 좀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코로나는 하반기 정도에는 종식을 이제 선진국에서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눌려있던 컨택트 주식 아니면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증시, 글로벌 증시가 좋아야 결국 한국 증시도 좋은 거니까 이 증시가 앞으로도 더 상승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횡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하락할 걸로 보세요? 저희 쪽에서는 연말까지 3개월, 6개월 이런 전망을 미리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매월 말까지 입수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선 저희는 매월 초마다 신호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저희도 한 3개월, 6개월에 걸친 중기적인 데이터의 그 셋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미리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 하반기까지 시장은 추가적인 추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펀더멘탈에 딱 집중을 했을 때 경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기업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이 말씀을 연초 이후부터 줄곧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도 그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꾸준하게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이제 근거들,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 시그널은 뭐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입니다. 매크로 관련된 변수들인데 얼마나 이제 경기의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느냐,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입수해서 그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 이익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지만 지났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실적을 추정하고 있는지 추정치들, 그것도 이제 기간마다의 추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 이익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앞으로도 한 40% 가까운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점 아닌가 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고 있는 그 기본 원인 자체가 기업이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 이익이 그 얘기인데 추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가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결국은 투자 심리, 센티먼트 관련된 거랑 가격의 흐름이라고 보는 모멘텀인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 6월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장 조정을 우려했는데 6월 중에 1% 이상 지수가 급등락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현재 변동성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고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 관측되는 위험은 굉장히 낮은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장세도 사실 좀 밋밋하고 네. 그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어떤 주식들이 그렇게 크게 오르는 경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하게 되는데 미국 시장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이렇게 뭐 밋밋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투자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네. 왜 이렇게 못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총 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뭐 아마존 아니면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올해 들어 눌려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시장이 안 가는 것 같다 느끼시지만 중소형 주식들 그리고 가치주 주식들이 굉장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끌어가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장이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시장의 온기가 곳곳으로 퍼져서 지수 자체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증권가의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실적 장세.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성장주, 가치주 가리지 말고 실적 좋은 게 장땡이다. 네. 지금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실적이 정말 괜찮아질 만한 어떤 섹터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쪽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 전망이나 분석들을 하는데 올해 연초 이후로 끊어놓고 봤을 때 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올랐던 데를 하면 에너지하고 소재 업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감익됐다가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코로나 기간을 포함을 해서 2년 동안 가장 그래도 이익 추세가 견조하게 올라온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은 IT입니다. 이제 IT와 커뮤니케이션스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에 특히나 이제 대장 기술주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실제 이익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뭐죠? 그 반독점 규제 네. 이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애플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네. 애플이 됐든 이거는 완전히 사라진 악재인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바이든 같은 경우가 지금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집권한 첫 해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해에 이거를 강하게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올해의 이슈라기보다는 2022년이나 23년에 재부각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이제 1조 달러 안 되게 이제 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그 자금 규모가 네. 확정된 거죠, 그게? 네.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기대를 갖고 있던 바이든표 친환경 사업들, 이 사업 자금이 다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이 됐든 배터리 뭐 충전소가 됐든 이러저런 것들이 빠져서 뭐 사실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런 쪽에 주가가 흐지부지한 것도 그런 데서 온 이유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것이 완전히 그 사라진 건 아닌 건가요? 추가적으로 뭔가 또 뭐 인프라 사업 규모를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1차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에 걸쳐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재정에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7월 말까지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앞두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학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합의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진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했던 것보다 좀 숫자가 낮게 나온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고요. 가격이 빠지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나올 수 있는 인프라에 관련된 그 재정안을 크게 보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적인 요인 외에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사실 뭐 그 어떤 분은 그냥 좋은 종목을 담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거시적으로 지금 왜냐면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뭐 신흥국, 우리가 뭐 신흥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산들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서 투자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달러 강세일 때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뭐 금리 인상 곧 다가오고 있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슬슬 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ETF 전문으로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굉장히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동학개미 외에 서학개미라는 세력들이 굉장히 커졌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홈바이어스라고 하는 국내 주식에서만 바라보는 걸 떠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좀 폭넓게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확산되는 건 굉장히 반가운데 그렇다고 그것이 꼭 미국의 주식이 무조건 한국 주식보다 우월하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좀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분산 아니면 자산에 대한 분산 굉장히 고려하시면서 폭넓게 투자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 비중을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늘 말씀드리는 게 홈바이어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아니면 한국 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선진국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많게는 한국 주식을 3, 선진국을 7로 배분하고요. 더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8대2 정도로 선진국 위주의 배분을 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ETF를 선호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좀 선호하는 섹터 혹은 ETF는 어떤 겁니까? 이번 달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말부터 저희가 7개월에 걸쳐서 가치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베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관련된 ETF들을 담아왔었는데 이번 달 신호에서 가치주 신호가 종료가 되고 성장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업종보단 스타일의 변화가 굉장히 컸는데 스타일에서는 성장주 관련돼서 이제 뱅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VUG라든지 아니면 스몰캡 중에서 이제 스몰캡 성장주 이런 성장 컨셉의 그 ETF들을 많이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XLK라고 하는 IT 관련된 섹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은 재미없게 느끼실 게 대형 그 나스닥이나 아니면 대형 기술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종목을 투자하진 않지만 ETF 자체의 성과를 어지간한 대형주랑 비교해도 누적 성과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종을 대표하는 ETF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성장주 ETF. 성장주, 기술주. 우리가 근데 보통 그 기술주 ETF 하면 뭐 QQQ라든가 이걸 그냥 아크라든가 요 정도를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XLK? XLK 좀 생소해요. IT 섹터 ETF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지수를 이제 따라가는 ETF로 SPY라거나 스파이랑 같이 이제 S&P 500이냐 나스닥이냐를 많이 활용하는데 XLK는 이제 S&P 500 중에서도 11개 업종으로 구분되는 긱스 구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IT 업종으로만 분류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상당 수준 나스닥과도 겹칠 수는 있지만 조금 분류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ETF, QQQ 같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률도 그렇고 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쉽게 얘기해서 QQQ보다 XLK를 선택하셨는지? 아마 이제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은데 XLK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QQQ랑 비교했을 때 물론 QQQ가 더 크겠지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데 나스닥이 100% IT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복제한 게 QQQ면 이 XLK라는 종목은 순수하게 IT 관련 업종만 투자하는 섹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섹터를 여러 개로 분산해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분류 기준은 11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업종 구분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IT 섹터만 딱 집어서 여기다가 이제 틸팅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좀 강조해서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땐 어떻게 보면 QQQ보다는 XLK가 조금 더 정교하게 IT 업종에 투자하는 ETF가 될 수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사용하냐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XLK는 지금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어떤 레벨인가요? 아니면은 좀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가요? 가격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상에서 중심 종목으로 사용할 정도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굉장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런 뭐 ETF가 됐든 뭐 종목보다는 ETF시니까 ETF를 투자를 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거를 정말 어려워해요. 네. 매도 타이밍. 근데 우리가 ETF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 그 뭐 QQQ 같은 경우는 뭐 10년 수익률, 뭐 5년 수익률 따져보면은 뭐 1년에 10몇 프로씩 되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은 계속 돈 벌어온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ETF도 약간 단기적 트레이딩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ETF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질문이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 지수를 따라가든 뭐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든 그 지수 종목이 아닌 지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오랫동안 뭐 보유할 수 있는데 ETF는 보면 이제 상장돼서 거래되는 일종의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레이딩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ETF는 하나의 툴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수의 매력도가 끝났다. 아니면 아까 제가 가치를 정리하고 저희가 성장으로 선회한 것처럼 스타일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 아니면 특정 업종이 계속해서 안 좋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굉장히 손쉽게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바로 ETF입니다. 그래서 ETF는 뭐 단기 트레이딩용이냐 아니면 장기 투자용이냐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장기 투자를 위해서 ETF를 광장 손쉽게 지수를 복제해서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대신 구간에 따라서 굉장히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장점이 다 결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매도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샀어요. 네. 좀 쉽게 네. 어떤 상황이 되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상황은 사실 ETF여서가 아니라 그 시장 아니면 그 들어갔던 그 업종이 어떤 지수를 추적하냐에 따른 건데 그 지수가 추적하고 있는 그 매력도가 둔화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11개 업종이 있다고 봤을 때 저희 쪽에서도 그 업종에 관련된 그 포워드된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계속해서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지수,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때가 나올 타이밍이 되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섹터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IT 섹터니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XLK라는 네. 면은 이거의 어떤 이익 성장률 네. 혹은 이 상승률 같은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을 네. 때 그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지금 금리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주로 선회하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과격하게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금리가 2%대로 솟구치고 있다. 이 얘기가 됐을 때는 대형 기술주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익이 감익이 될 거고요. 매크로 환경이 변할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IT 업종이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럴 때 XLK를 매도를 하고 그 당시에 옮겨갈 수 있는 방어적 섹터나 아니면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업종 이런 걸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기술주들은 그 금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 금리 얘기가 불거지게 되면은 네. 이때도 매도 시점이 되겠네요. 네, 그런 변수들이 될 겁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법인세 인상은 연초에 지나갔던 변수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오시다가 이번에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서 스타일을 이제 기술주 쪽, IT 기술주 쪽으로 이제 좀 바꾸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죠?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 상대적인 강도를 결정하는 내부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일 건데 금리는 일종의 피크아웃,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 내려가는 쪽으로 하향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가치주의 일방적인 강세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장주의 반등 가능성이 높게 집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걸쳐서 봤을 때 포워드라고 하는 미래의 이익을 땡겨서 추정했을 때 가장 좋은 건 IT 업종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은데 가격에 눌려 있다 보니 가격 매력도가 높이 측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일부분 가치주가 그동안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신호가 바뀌면서 이제 상대 강도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치주라든가 무슨 수출 대형주 같은 네. 이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우량주로 보는 것들 이거보다는 그것이 IT 쪽의 기술주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승률이 됐든 이익률이 됐든 더 나을 것으로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네, 상대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미국 쪽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내리신 판단일 텐데 네. 한국의 투자자들도 똑같이 한국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 시장도 그렇게 봐야 될까요? 큰 그림에서는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직 뭐 금리를 인상 안 하는데 한국은 연내 금리 인상이 확실시 그렇죠. 되는 것처럼 거기다가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뱅가드의 성장주 ETF를 말씀드렸는데 가치와 성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가치주와 성장주를 바라보는 잣대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적정 가치 대비 좀 싸다라고 하면 가치주로 보거나 아니면 비싸더라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성장주 좀 이분법적인 판단들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개념을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소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 그 결과값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상대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투자 전략,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하반기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코로나 이후에 좀 각광을 받았다가 지금 잠시 눌려있는 그 글로벌리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 성장주들, 그러니까 IT 관련된 종목들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계속 권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수준 눌려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차세대로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대형주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대형주들에 비해서 한국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시총 상위주도 굉장히 작은 수준에 속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두거나 아니면은 좀 소위 대박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급등주들 찾는 거? 밈주식이라고 하죠. 밈주식. 네. 실적이 굉장히 담보가 돼 있고 탄탄하게 3년에서 5년 연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향후에 이익의 가식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필터링이라고 하는 좀 축약을 해가지고 본인만의 그 투자 대상군을 많이 좁히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한국은 한국의 시장에 맞는 지금 얘기한 기준으로 투자 그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미국에 맞는 지금 그런 어떤 섹터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이 워낙 그 어렵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헷갈리시고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좀 섭섭하고 참 애매한 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주식 같은 게 막 떠오르는 것처럼 미국도 막 이런 현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쏠림 현상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또 액티브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작년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정말 힘들죠 지금. 맞습니다. 작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 기존 투자자보다 신규 투자자의 비중이 한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을 경험했던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주식하는데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합리적이신데 작년에 급등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뭔가 들어가면 기본이 30% 이상을 보시니까 거기서 오시는 좀 체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물렸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근데 맞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 번 물리면
아주 몇 년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종목 선정이라든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터디를 먼저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리 이 주식시장의 상황도 좀 살펴봤고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문 커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